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당원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시행으로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했는데 일각에선 정 대표의 연임 가도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3월 초까지 당내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합당과 관련해 조국 혁신당 사무총장인 이혜민 의원 그리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차례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각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수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가 다뤄졌죠.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일단 SNS에도 먼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12일째라고 하는데요. 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해서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의 기회라고 적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으로 서울 강남에 주택 매물이 늘었다는 언론 기사를 직접 인용하면서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집값은 왜 내리려고 하냐고 얘기하는데 집값과 주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주택자 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고요. 다만 이 잔금 기간 같은 이 현실을 고려한 일부 예외 조치는 좀 검토 중입니다.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는 이제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이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은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시민단체 등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 12명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했죠. 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요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와 좀 다른데요.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0년 7월 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청와대 참모는 1주택만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당장 이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청주 집을 팔고 서초 아파트를 남겼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일명 이 똘똘한 한치 현상을 더 부추겼다 이런 비판이 좀 나왔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들 일부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 6채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 통과됐어요. 예,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통과됐습니다.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에 51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이 찬성 312명, 반대 203명이었습니다. 이 투표 참여자 중에서는 60%가 찬성을 했고요. 재적 의원 기준으로는 한 52% 정도입니다. 네. 1인 1표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되고요. 이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이제 변경되는 겁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가 실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으로 쏠리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반대파 최고위원들 따로 만나면서 수습에 나섰다고요? 예, 합당을 처음 제안한 정청래 대표 자신에게 각을 세운 이 최고위원들과 이 회의 이후에 이제 오찬이나 만찬을 함께하면서 좀 갈등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강득구, 황명성 최고위원이 이제 지도부 안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비당권파라고 불리죠. 이들 최고위원은 이 무리한 합당 추진이라고 하거나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의견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당 찬성파인 중진 박지원 의원은 이 다수 의원과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정치라면서 정 대표에게 이 중진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또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 재선 의원들이 모이고요. 정 대표는 앞서 합당 논의 중단이라는 중지를 모은 초선 의원 모임과 내일 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여부 주목받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섰네요. 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소장 개혁파 의원 모임인 이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장 대표, 이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가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좀 불안했다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왜 내가 그 판에 들어가야 하느냐 선을 그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또 비교를 하면서 이 밖으로운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라고도 했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는 이걸 동력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제명을 밀어붙여 한 전 대표가 잠잠해지면 보수 우파가 결집해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보수이기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선거는 이 득표율 51% 지점까지 잡고 거기까지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것 같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51%까지 가려면 무조건 버려야 할 게 이 부정선거론과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앞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의원총회에서 몸싸움 일보 직전에 거친 충돌이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진상을 놓고 SNS를 통한 장외 설정까지 나오고 있네요. 예, 처음 보도만 해도 이제 실명이 나오지 않았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SNS에 밝혔습니다. 예. 조광한 최고위원과 친한계 정성국 의원의 이제 썰전인데요. 네. 조광한 최고위원이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라고 반말을 했다 그러면서 안하무인식의 권위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 의원은 피해자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조 최고위원이 막말을 했다고 받아쳤고요. 네. 이 국민의힘이 조만간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 투표 여부를 묻는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이 주변에선 장 대표가 조만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일단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네. 설날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르는 주요 성수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식탁 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예, 지금 국산 소고기가 먼저 3.7% 올랐습니다. 국산 대체품으로 찾는 수입 소고기도 7.2% 뛰었고요. 이게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 결과 발표인데요.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지금 계란값도 6.8% 상승했습니다. 네. 수산물 중에서는 소비자가 즐겨 찾는 참조기와 갈치, 고등어 물가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요. 쌀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18.3%에 달했고요. 과일 중에서는 사과 가격이 10.8% 올랐습니다. 수입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키위 다 1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배추와 무, 배는 공급 증가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공산품 중에 라면, 이 라면 가격도 껑충 뛰었네요. 예, 8.2% 올랐는데 2023년 8월 이제 이때 9.3% 4% 올랐었거든요. 네. 이때 이후로 지금 한 달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공식품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2.8% 올랐고요.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갔지만 공산품은 좀 크게 올랐죠.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물가 관리 목표치에 안착했지만 지금 설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독 좀 설에 많이 사야 하는 품목이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좀 불안한 대목입니다. 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고등어 같은 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기로 했고요. 할인 행사는 16일까지 진행되고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초등학생 돌봄 방안이 새로 나왔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단순히 돌봐주는 것보다 뭔가
교육, 배우길 바란다는데 초점을 맞췄네요. 예, 이제 이름이 이제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육인데요. 이제 방과 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 3학년에게 연간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요. 지급 대상을 좀 차차 이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학년일수록 아무래도 돌봄보다는 좀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수요에 따른 겁니다. 대신 돌봄 주체는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좀 넓히기로 했고요. 네. 이 늘봄 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인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계속 제공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일손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학교당 1명 이상의 늘봄 지원실장과 늘봄 실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비교적 무난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를 지나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그리고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고요.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올림픽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분당에서 서판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고요. 목포 방향 비봉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주재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을 보니까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예,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직접적인 계기를 보게 되면 기술주 중심의 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유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같은 기술 섹터가 약세를 보이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고점 근처에서 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미 해군이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자극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을 정리하자면 네.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주식시장에 작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금융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S&P 500이 하루에 0.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4%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0.4% 하락에 그쳤고요. 러셀 2000은 오히려 0.3%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S&P 500 구성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의미하는 바는 대형 기술주 몇 개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TI 원유는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3.1% 상승을 했고 금은 하루에 약 6.4%나 급등했습니다. 네. 예, 반면 비트코인은 7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네네. 금융시장이 위험 회피 국면에서 전통적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변동성 자산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2월 들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은 어떨까요? 네. 1월부터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전년 대비 50% 이상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매수 강도가 2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예. 퀀트적으로 보면 2월이 거래가 좀 둔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개인들 자금의 피로가 누적될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AI가 얼마나 수익화가 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예. 엔트로픽의 자동화 도구가 등장을 했는데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친 겁니다.
이 자동화 도구가 뭐냐면요. 기존에는 사람이 챗 GPT를 쓰든가 제미나이를 쓰면서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엔트로픽의 자동화 도구는 AI에게 일을 맡기면 A부터 G까지 다 처리해 주니까 기존의 CRM이나 데이터 분석 툴 혹은 문서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업들의 제품이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긴 겁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엔트로픽의 자동화 도구에 맡기면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고 요약해서 판단한 다음에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니까요. 네. 이 엔트로픽의 자동화 도구가 언제 상품화돼 가지고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빅테크들의 하락과 달리 가치주가 성장주를 압도한다는 표현이 나온 장세였어요. 예, 맞습니다. 러셀천의 가치지수와 성장지수를 비교한 팩터 차트를 보면은요. 2026년 들어서 가치주 팩터가 명확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가치주의 실적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그런 반면에 성장주의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이 막대한 AI 설비 투자로 인해서 현금 흐름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부각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의 문제라기보다는 가격의 문제라는 평가가 시장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를 20세기 초의 전력망 구축에 비교하면서 모든 투자사가 다 승자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결국은 몇몇 기업들만 투자에 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강합니다. 그런 시각이면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평가가 이전과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요. 빅테크들의 실적 자체는 견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들 기업들의 도전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치가 생겨버린 겁니다. 만약에 26년 하반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면 다시금 안정적인 EPS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프리미엄이 팬데믹 이후 2025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빅테크들의 프리미엄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연준 인사들 발언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예, 연준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고용 시장은 금리 인하 효과로 개선되고 있고 물가 압력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부 위원은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채권 금리가 큰 변동 없이 안정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시장은요 어제 코스피가 그 전날 폭락분 모두 만회한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보이면서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예, 코스피가 무려 338포인트를 끌어올리면서 역사적 신고가인 5,28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큰 반응 없었던 연준 이사 지명과 관련한 폭락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 의해서 시장이 오름세를 보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분 338포인트 중에 190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4.19% 오른 1144포인트로 5일 이동평균선인 1138포인트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엔 사실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고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고 이렇게 하루 만에 매도 매수 사이드카가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한 일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라 이벤트 리스크로 시장이 급격하게 빠진 후에 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에 매도 사이드카가 나온 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최근 사례로 보게 되면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3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던 24년 8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외생 변수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바로 회복하는 걸 V자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후에는 시장은 보통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네요. 예, 삼성전자가 어제 하루에만 11.37% 오르면서 16만 7,500원을 기록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991조 원입니다. 네. 미국 본토 기업만 따져볼 때 시가총액이 1,000조 이상인 기업이 12개거든요. 예. 이 주가가 움직임이 있으니 대략 10개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에 가까워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로 보여집니다. 네. 외국 투자업체 보고서 중에서 우리 시장의 이런 상승 흐름을
구조적 변화를 보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IB인 JP 모건이 코스피 중장기 전망을 최대 7,500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 증시가 과열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 강세장의 초입에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네.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 상승 랠리의 끝이 아니라 체질이 바뀐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 시장에 상승 랠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개인들이 판단을 하면서 매도를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보여준 이 3파 상승의 이익을 개인은 못 누리고 기관과 외인이 누렸었는데요. 네네. 이번 시장의 특이점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과거와 다릅니다. 월요일 폭락이 있던 날도 그렇고 외국인 매도세에 개인들이 4조가 넘는 자금으로 매수세에 나선 것이요. 시장이 이제는 체질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자,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는 그 전망은 반도체 섹터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컨센서스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냐, 그렇지 못하냐의 이야기인데요. 컨센서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확정된 수치를 기반으로 증권가에서 다음번 실적을 예상을 하는 건데요. 메모리 가격들의 급등세가 시장의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어 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이 한정적이니까 올해는 반도체가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열리는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도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98%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하락해서 시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나간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시장도 초반의 약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 미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느 정도 반응할지가 관건인데요. 네네. 만약에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생적 변수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단기 리스크는 늘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의 주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옷차림은 좀 봄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포근하더라고요. 네, 절기상 입춘이라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입춘입니다. 입춘 때면은 동풍이 불어와 언 땅을 녹이고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고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네. 입춘을 한자로 들립자가 아닌 설립자로 쓰는 건 이 설립자가 곧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아, 네. 입춘은 곧 봄이라는 의미입니다. 입춘날이 되면 집집마다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등의 입춘첩을 붙였습니다. 네. 입춘이 돼 크게 길하다는 뜻으로 입춘날에 따스한 기운이 생겨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곧 봄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온화한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0.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나 높았습니다. 네. 한낮에도 서울이 7도, 청주와 대전이 9도, 강릉이 10, 광주와 대구가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서 한낮에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예, 그러나 모레 금요일부터 날씨가 급변합니다. 네. 이 모레부터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와 나흘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춥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지금 그런데 그 공기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는 데다 낮부터 국외의 먼지까지 날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북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인천과 대전, 충남과 전북, 대구와 경북은 오전에, 강원 영서는 오후에, 강원 영동은 밤에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추위가 쉬어가는 내일까지는 평소보다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에, 내일은 전국의 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사소한 부주의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먼저 조국 혁신당 사무총장인 이혜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일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일요일 날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되고 있다. 생산 유포 비방 중단 요청을 하셨는데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요. 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우선 핵심적인 내용은 이 합당 제한 관련해서 네. 이 무게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굉장히 큰데 상황을 보다 보니까 허위 비방이랄지 아니면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것만큼은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예. 이런 논의가 어떤 가치에 대한 토론 아니면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 내의 어떤 갈등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 갈등 상황에 조국혁신당이 끌어당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네. 제가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가짜 뉴스에 대한 자제 요청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신장식 최고위원이 언론에 나와서도 이런 표현이 재밌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 이 정도로 당혹해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시어머니, 시누이 등의 자격이 없다며 싸대기 때린 상황과 같다. 이런 표현이 귀에 사실 딱 와닿았어요. 네, 당내 네, 분위기가 네. 많이 당혹해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저희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예. 세 가지 먼저 좀 짚는다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가 아마 밀약설 부분이었을 네. 거예요. 미리 다 얘기된 거 아니야? 어떤 분은 뭐 짰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표현까지 하셨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엄청 사실은 좀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전격적이었고 그만큼 초반에 당에서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김민석 총리까지 합당에 좀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해석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내에 어떤 권력 다툼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합니다. 뭐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 네. 합당 제안을 할 때 네. 이른바 권력 다툼이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당 제안 자체가 네. 이게 민주당 내의 어떤 권력 구도에서 생겼다고 보진 않아요. 네. 네. 저는 합당 제안의 시작은 정청래 민주당의 대표께서 네.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혔듯이 목적이 네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네네.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거는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 내부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뭐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개인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타당 안에서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내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고 예.
무엇보다 민주당 당원분들 굉장히 성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합당 제안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상태는 상당히 혼란스럽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어떤 권력 다툼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1월 28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네. 합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 네, 네. 그 이후에 두 네. 당 간에 공식적으로 합당과 관련한 일정이 혹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얘기만 지금 합당과 관련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쏟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네, 네, 네. 지금 민주당에선 또 2말 3초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일방의 일정 제시? 라는 생각도 네. 이것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 내부 정리를 좀 먼저 해는 게 필요하다, 선결 과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말씀 주셨듯이 전격적인 제안이었고 네. 게다가 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합당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 던져질 때는 그 무게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발언자가 당 대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던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당시에 긴급 최고위 열고 네. 그리고 의원총회 열고 그리고 당무위원회 열면서 차근차근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어요. 민주당 내의 과정은 민주당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에서의 과정이 이제는 정리가 돼야 서로 이야기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은 정당이라서 그럴까요? 어느 정도는 차분하고 질서 있게 이것을 해가자 좀 약간 단결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시간이 걸리시겠죠. 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단결된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있어야 좀 이야기가 서로 토론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요 질문 먼저 하고 네. 싶습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DNA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합당 원칙, 조건,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 안에서 논의가 당 안에서 진행되고 논의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했었던 논의가 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네. 그 논의를 당연히 제일 먼저 했죠. 네. 그 당무위원회도 거치고 그 전에 네. 의원총회도 거칠 때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정치라는 것을 하면서 이루고자 했었던 가치. 그 가치를 가장 중요시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가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가장 큰 힘은 결국에는 국민과 당원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좀 깔끔하게 결론을 좀 내려놓고 가고 있었습니다. 큰 원칙을 좀 세웠죠. 네. 그렇다면 도대체 조국혁신당에서 내놓는 가치가 뭐야? 그리고 합당이라는 것을 있을 때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명분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정청래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지방선거 승리였었고요. 네. 그거를 사실은 어느 누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하기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가치는 창당할 때부터 사실 3년은 너무 길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긴 했었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회권 선진국의 완성이었어요. 아, 네. 사회권 선진국의 완성을 창당할 때부터 내세웠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정치개혁, 그다음에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 명백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이 합당 이슈하고는 별개로 뚜벅뚜벅 계속해서 진전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줬었던 건 작은 쇄빙선, 이제 작은 배이지만 자강의 굉장히 단단한 쇄빙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 우리가 이 합당 논의에서 가장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 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국혁신당의 DNA 보전이라는 거는
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렇죠. 정책, 네.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거를 아주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하면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 개혁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지금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동공천 이슈가 막 터지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네. 국민의힘도 포항 이슈도 있고 네. 그런 게 왜 나왔을까? 음. 왜 국민이 원하는 지역 정치가 되어지지 않고 왜 저들끼리의 그라운드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정치 개혁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합당을 따로 독자 노선을 가든 합당을 하든 간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예제를 제가 든 이유는 만약에 조국혁신 제가 지금 어느 큰 정당에 들어가서 제가 대표다 만약에 그러면은 저는 관련된 사람들 전부 전수조사시킬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추구했었던 가치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일련의 흐름에서 또 사실 이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황운하 의원이 이제 공동대표를 언급한 게 있었고 맞습니다. 또 이제 당면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고 이제 이게 맞습니다. 같이 나오다 예, 보니까 예. 시청자들, 청취자들, 이제 독자들이 가치, DNA, 정책 그것도 있지만 사실 조국혁신당도 당명, 공동대표, 지분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우선 아니에요? 이런 황운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놀랐어요. 아주 개인 사견을 전제로 하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그런데 당에서는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최고위 단위에서 예. 굉장히 강한 대표가 나서서 굉장히 강한 경고 조치를 하셨고요. 네. 네, 선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발언을 하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단 한 번도 최고위에서 단 한 번도 어느 결정 단계에서 의논이 된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세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셔서 네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은 명확하게 걷고 경고 조치 들어갔었고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민주당은 굉장히 큰 항공모함 같이 큰 배고요. 예. 조국혁신당은 되게 작은 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린다는 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외부의 어떤 풍랑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었지, 무엇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었지,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굉장히 좀 있는 자리에서 단단하게 오히려 더 이 가치를 전파하고 이 DNA를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당의 입장은 좀 정리가 돼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1인 1표제 네. 이제 중앙이 통과를 하고 했죠. 예, 어제. 그리고 합당 관련해서 지금 의원 단위의 모임들을 지금 계속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내용이 장기화된다. 2말 3초라는 일정을 또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 혁신당은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논의가 있습니까? 우선 길어지실 수도 있죠. 네. 길어지실 수도 있고 중간에 지금 선거는 연합해서 하고 합당은 나중에 하자 되게 다양한 의견이 의견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잖아요. 예. 먼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마음을 모으시는 일들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죠. 네.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하셨으나 네. 지금 길어지는 게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거 일정상 분명히 또 맞아요.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은 3월이나 늦어도 5월 전에는 그거보다 아마 네, 빨리 아마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싶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민주당이 큰 곳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정리는 그렇게 오래 걸리실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여러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나오는 것 중에 뭐 선거 연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합당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긴 한데 예. 돌이켜 보면은 그 대선 국면에서 예. 그 민주 그 당시 야권 네. 그 5당이 모여서 네네네. 원탁 회의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선거 연합 형태의 어떤 선언문이 나왔어요. 원탁 회의 선언문이 네. 나왔었고 네네. 거기에는 정치 개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가 그때도 나왔었고 그래서 정치 개혁 관련된 아젠다들이 의제들이 당시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됐는데 만약에 선거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합당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의제에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고 그렇게만 하면 사실 합당이라는 게 저는 가치의 어떤 토론이 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합당이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지선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저는 이거는 이거는 다시 좀 의논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도가 나왔을 때 네. 그 조국혁신당은 합당 여부를 전체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고 네. 조건은 조국 대표에게 이름을 해서 의결하기로 한다. 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건은 아니고요. 네. 네, 그 합당 논의 과정. 논의 과정. 네. 그러면 지금 이 상대 당이 아직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주당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전체 당원 투표 일정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정은 이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 혼자 달려나갈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기자간담회 할 때도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는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지금 그 상태예요. 거기서 계속 더 그 이상, 노이즈 네. 지금 굉장히 토론만 계속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네. 상대가 없는데 저희 혼자 지금 그 상태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네. 전에 네네. 제가 대답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들으면서 제가 써놨었는데 네. 당명 이런 거 말씀을 네네.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날 당명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강론을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하고 수단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발 이 중요한 주제가 그렇게 강론으로 퍼져서 서로 싸우고 갑론을박하다가 이 정말 중요한 의제는 놓쳐버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안에는 주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이 논의랑 상관없이 진행을 하던 거였고 그저께 이제 입법 추진단도 이제 발족을 네. 했었었고 네네. 굉장히 자세한 조감도부터 시작해서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토지 공개념 개혁 이 부분이 입법으로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께 이 부동산 개혁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지 논의를 그동안 해왔던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또한 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 한 의원님께서 저 이제 기자간담회 하던 날 네. 이걸로 오히려 이걸 이념화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제 뭐 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네. 헌법을 오히려 따르는 것이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령 안에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똑똑한 분이 이걸 모르고 얘기하실 것 같지는 않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왜 비중이 있는 분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사회주의고 뭐 그 다음에는 다른 뭐 일인 일투표는 또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네. 왜 우리 당에게 이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그 이념화해서 얘기를 했을까?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추측이긴 한데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려는 행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프로젝트 정당이다. 뭐 할 거 다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지금 저희 이제 주거권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디지털권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걸 네. 창당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조국혁신당은 이래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려는 어떤 노력들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네. 신토지 공개념 입법 추진단 향후 일정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월요일 날 발표를 했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행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내세우는 기조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조정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입법을 그날 저희가 무슨 입법화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 입법을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날 발표하신 네. 일정대로. 네네. 네. 그 쿠팡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국내에서 벌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장 후보를 지명하신 분이 케빈 허씨가 케빈 하시. 네, 쿠팡 사회 이사를 지낸 사실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나온 보도가 또 뭐 미 정부의 마쿠 경제 실세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도 드러켄 밀러라는 분이 또 쿠팡의 대규모 투자자라는 사실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쿠팡 얘기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냉정하게 전 팩트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케빈 허씨는 30대에 이미 연준 이사를 지낼 만큼 월가의 거물이었어요. 네. 원래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쿠팡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비하기 좋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정관예우 하듯이 그런 사람을 사회 이사로 모셔간 거예요. 쿠팡의 사회 이사라서 연준 의장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연준 거꾸로 선후 이사였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쿠팡이 이런 뭐 미국 뒷배 프레임을 굉장히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공을 들였겠죠. 로비를 하면서. 저는 그 말씀하신 여러 그 힘있고 그다음에 쿠팡이 미국에 로비한 거물들이 있으나 동시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집단 소송 지금 낸 상태예요. 그렇죠. 네. 네. 그 또한 미국은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주주들의 이 침해를 한 기업을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었던 그것도 회사의 잘못으로 그런 기업을 정부에서 두둔하기는 계속해서 두둔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정도 로비를 해야 지금 마금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미투자 특별법과 연관지어서 네. 지금 이제 온풀법도 거론이 되고 있고 쿠팡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사안들이 연결돼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을 발라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온풀법에서 어느 부분에서 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쿠팡은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쿠팡은 명백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 3천만 계정이 넘는다는 것은 5천만 명으로 예를 들어 이제는 인구수로 끊었을 때 3천만 정도 된다는 것은 그냥 가구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그런 곳을 과연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어느 정부가 지금 가만둬야 될까 그 생각이 들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어겼다고 의혹이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 전에 지금 라저스 대표가 가서 경찰 조사를 3번째 소환해서 받았는데 네. 거기 그 경찰 조사 결과 그리고 정부에서 TF단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이 결과들을 모아서 빨리 국정조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거론이 국정조사 됐었고. 요구서가 지금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된 건가요? 제출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쿠팡의 어떤 전략 이제 이거를 뭐랄까 관세 협상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전략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잠잠해
저렴해지니까 사실 쿠팡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쿠팡의 매출을 떨어뜨린다거나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쿠팡 경영진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 여론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쿠팡은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국회에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오히려 저는 촉구를 지금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됐다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우리는 않아서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으로 지금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거 말고도 사법개혁도 지금 원래 설 전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 발표를 여러 번 하셨다고요. 지금 그럼 네. 지금 조국혁 신당에서는 다양한 법안을 이미 다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질문은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 신당의 사무총장인 이혜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cm 권정열입니다. 오늘 사연은 은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제주 동백꽃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해서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죠. 근데 다행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받아 제주도 동백군락지까지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 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백꽃이 만들어낸 붉은 카펫 위를 걸으니 이른 봄이 찾아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는 절기 입춘이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기온이 오르겠지만 대기질은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나쁘겠습니다. 대구 경북도 오전 중에 강원권도 오후나 밤부터 나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서울은 영상 1도대로 시작을 해서 1월 16일 이후에 19일 만에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권에 진입했는데요. 워낙 오랜 기간 거의 20일 가까이 강한 추위가 쭉 계속됐기 때문에 입춘에 맞게 찾아온 이 아침의 높은 기온이 좀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꽤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7도로 어제보다도 1, 2도 더 오르겠고 세종, 대전이 9도, 강릉 10, 광주, 대구 11, 부산 12, 제주 13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까지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좀 무난한 날씨 즐기시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질 텐데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쭉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금요일은 낮에도 영하 2도까지만 기온이 오르는 등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추워진 뒤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이고요. 지금 동쪽 지역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산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끝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원자력, 핵 잠수함, 조선업 그리고 대미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격 인터뷰 2부 시간에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네, 어제 출마 선언에서 예. 귀에 쏙 들어왔던 게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 예. 이거였어요. 예, 기본은 맞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기본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이제 복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죠. 네.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도 뭐 전국에서 단연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도 두 가지 정도 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장시간의 출퇴근 문제입니다. 예. 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 장시간 출퇴근길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네. 아주 피곤한 일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덜 피곤한 경기인이라는 네. 말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네네.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교통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건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사실 핵심이 경기도죠.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의 생산 단지가 사실 대부분 다 경기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이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SMR 소형 원자로 네. SMR 실증 단지 유치를 하겠다고 어제 공약을 했습니다.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가지고 싶어 하면서 전력 생산은 다른 지역에 미룬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경기도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가기는 어려운 뭐 그런 이제 트렌드입니다. 또 산업이 점점 산업 트렌드가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죠. 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것 이 두 개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신 분도 벌써 지금 양기대 전 의원, 김병주 의원, 또 의원님까지 세 분이시고 또 김동연 현 지사도 당연히 네, 뭐 출마를 또 하실 테고 또 추미애 의원, 네. 또 한준호 의원 벌써 5손가락이 넘어가잖아요. 네. 의원님이 이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만의 차별화 전략 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경기도에 제가 제일 오래 살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다음에 네. 제가 또 경기도에서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 고양시에서 한 15년 그리고 또 화성시에서 나머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경기 남부와 북부에 아주 적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정서라든가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잘 아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경기도 의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경기도 의원으로. 그래서 예. 그때 또 특히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경기도 살림에 대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치권에 한 30년 전에 최말단 실무자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오면서 예. 국회의원 장관까지 이렇게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어떤 정치와 행정의 문제, 또 그동안에 뭐 지방 또 뭐 중앙, 입법, 행정 이렇게 제가 두루 겹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강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당내 얘기를 좀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인 1표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전 만에 된 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의결될 걸로 예상하셨죠? 네, 뭐 이번에 우여곡절은 있지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통과는 됐는데 반대표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전체 제적수에 비하면 50% 간신히 넘겼거든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1인 1표가 가지는 네. 대의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 1표제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대의가 맞다고 해서 현실에서 거기 꼭 이제 현실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저는 뭐 나름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1인 1표제를 하려면 당원 자격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선출직들이 훨씬 더 책임 있게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그 임무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정당 당원 구조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번에 이제 신천지 이제 뭐 집단 입당 의혹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당원들이 뭐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면 이거는 정당 정치 자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뭐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년 이상 최소한 뭐 한 4년 이상은 당적과 당비를 유지한다든가 아. 또 당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이수한 사람 이 정도의 최소한 조건은 갖춰야 당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현실에서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성보다는 어떤 지인관계에서 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중 멤버십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 1표를 하는 게 부작용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1인 1표제는 어쨌든 이제 의결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는 게 당내 또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후속 정비가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예. 이 통과된 후에 정 대표가 이제부터 당내 개판은 해체될 것이다. 누구나 평등한 공천 기회를 얻게 될 거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고 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당원 구조가 좀 취약하다고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셔서요. 1인 1표제를 통과해서 가장 큰 변화는 당장에 어떤 게 나타날까요? 이제 지역에서 당원들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당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역민들을 많이 모으는 것. 아. 그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상호작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 대중들이나 당원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묵묵하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그런 걱정이 좀 있고 네네. 이게 까딱하면 포퓰리즘을 좀 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후속 정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네. 대의에는 찬성을 하지만 네네. 지금의 상태에서 그냥 적용을 하면
저는 뭐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질문이 지금 떠올라요. 당내 지금 당장 당면한 현안이 6.3 지방선거잖아요. 예. 넉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도 경기지사에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당내 경선도 치열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제가 민주당의 정확하게 당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표결을 건을 갖고 있는 당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네, 이게 곧 정합니다 이제. 네. 예. 이제 선거 그러니까 지방 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지금 당원의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신 입장에서도 의원님을 지지해줄 당원을 많이 또 확보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선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좀 대의원의 그 영향력이 컸다면 지금은 또 그게 아니니까요. 공천을 위한 경선은 예전도 1인 1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공천에는 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네,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고요. 네.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대의원표가 좀 가중치가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1인 1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래서 8월에 전당대회 그리고 지금 이게 당 대표를 네. 놓고 네. 벌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뭐 사실 그런 나오는 해석은 거잖아요. 유효합니다. 예, 네, 예. 여전히 유효한 거죠. 예. 지금 1인 1표제 결과 이렇게 통과를 했고 한 상황인데 지금 또 당내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인데 예. 지금 합당을 놓고는 막 경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일단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뭐 합당은 대표가 뭐 제기하지 못할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역으로 대표가 아니면은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는 아주 무거운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가 그런 의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한 건데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본질적으로 절차가 문제냐라고 하는 건 또 별도로 하더라도 네. 조금 신중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건 사실이고요. 이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합당 문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누구의 의제냐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는 네. 그런 좀 뭐 당내에도 진영 정치의 어떤 그런 폐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좀 더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내 문제라 집안 일이라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절차를 놓고요. 이미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합당 결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건 뭐 개인 의견이죠. 네. 뭐 이런 의원님은 이야기. 동의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뭐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네네.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1인 1표제를 하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선출직들의 임무가 더 커진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그 지도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결정 안 해주면. 네네. 그런 결정을 통해서 또 패가 갈리고 뭐 비난의 수위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감내하지 않으면 그 지도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더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바로 수기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합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와중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조국 대표가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토지 공개념. 네네. 예. 지금 그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이거는 민주당 강령에도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 공개념은 합헌 판결을 받은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이제 사실 심각하고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 훨씬 이상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아주 뭐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불리면서도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토지 공개념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토지 공개념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뭐 합당이 불가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현안 앞서 그 속보를 전해드렸지만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네.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 야당에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국민의힘이 자꾸 지금 국회 비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거는 강행 처리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이게 당리당략이에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듯이 네.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죠. 미국과의 교섭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로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에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한 의원들은 뭐 비중 문제 가지고 너무 걸고 넘어지지 말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추측합니다. 네. 예, 그래서 민주당에게 강행 처리해 주기를 유도하는 전략 그걸 가지고 2라운드에 가서 그 정치 공세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좀 얄팍한 전술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뭐 현안은 비준을 참 하자고 많은데.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려고 하는지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싹 다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조금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뭐 합의에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박지원 의원이 예. 지금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자 의원과 관련해서 이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안을 재경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예. 뭐 계속 이런 상황이 이제 되면 하반기 원구성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부 독점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어중답답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답답하신 차원에서 하신 말일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독식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한국 국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시도도 한번 있었고 잠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아직 뭐 한국 정치 현실에서 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국민들 설득이나 네네. 또 정치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게 조금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뭐 고집을 부리면 네네. 진짜 이런 일이 현실화될지도 모르죠. 네, 부동산 얘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 뭐 SNS를 통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숨가쁘게 네. 글을 쏟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이제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어제 아예 구체적으로 3개월 이내에 뭐 부동산 관련한 계약 문제들, 등기 문제들 다 하도록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이런 그 소통 방식 SNS를 통해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에 63건의 글을 올렸는데 1월 마지막 주에만 25건이 집중이 됐거든요. 일단 이런 SNS를 통한 소통 방식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 긍정 부정 이해 득실을 떠나서 네. 이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많이 원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특히 이제 KTV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국정홍보 TV잖아요. 예, 예. 그게 굉장히 강화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도 그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그런 소신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국정 홍보를 하는 걸 굉장히 이제 심려를 기울이셨는데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원래 또 SNS 쪽으로 엄청 또 이 밝으신 분이고 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예. 그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하실 때도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볼륨이 더 커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를 통한 어떤 그 의견 개진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출서를 이용해서 뭐 한국을 겨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서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표현의 강도가 세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권자이기도 한 다주택자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접근하는 거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좀 강력한 메시지와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리는 것. 이게 사실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뭐 법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일몰 정책이나 일몰 법률들이 많습니다. 이제 언제까지만 하고 네. 이제 없어진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연장되는 게 많아요.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중과세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연장 없으니까 그걸 잘 알고 대처하시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 국정 최고 결정자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 저는 뭐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를 종합하면 결국은 그 보유세를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네. 세금을 통해서 네네.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네. 지금 중과세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뭐 2주택자의 경우에는 한 2.3배, 3주택자는 한 2.5배 이렇게 국세청장이 시뮬레이션 표를 냈잖아요. 냈죠. 그래서 뭐 거의 맞겠죠. 네. 국세청장이 냈으니까. 아, 그럼요. 청장이 냈는데. 네, 네. 맞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안 팔고 뭐 저는 뭐 그 정도 세금 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사정이 그 정도 되는 경우 또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저는 그 정도 세금 내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집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용인하는 그 주택의 소유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그 비난할 일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존중해줘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편도 안 되면서 혹은 이 제도가 또 다시 연장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별도의 기대를 가지고 무리해서 집을 소유하는 경우,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는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뭐 저는 그런 걸 일종의 투기 세력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분들,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뭐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세금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통령실 내각 고위직에도 다주택자 고가 부동산 보유자 적지 않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서 시장에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뭐 같은 맥락인데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서 그걸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죠.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이 예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유지를 한다면 그 부분은 용인을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2배, 3배 올라가면은 사실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죠. 유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순간에 매물을 다 잠궈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다 팔아라 말아라.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견딜 만한 분들은 견디고 이거 도저히 이 세금을 물고는 집을 소유할 수 없겠다 하는 분들은 내놓겠죠.
그렇게 내놓게 하는 것 그게 정책의 결과이고 효과이죠.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택 가격의 민감도가 또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뭐 차이는 많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이 고저정단의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보통은 갖고 있는 집 중에서 가장 가격이 매매가가 좀 낮은 것부터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 경기도 주택시장 그것도 이제 북부 남부가 또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영향을 받겠죠, 이것도요. 영향을 받고 네, 가격이 낮은 것부터 팔지 안 팔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오히려 이거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보유하겠죠. 아 가격이 오를 것이다. 예, 지금 오를- 당장의 가격이 아니고요. 그렇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네. 그 집을 그 보유를 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택을 내놓겠죠. 그 의외로 또 경기도가 전국에서 빈집이 제일 많은 지자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문지당에서는 이제 합당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데 네. 상대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논의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상대당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이 네. 장 대표 뭐 신임에 대한 재신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네. 또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도부 차원의 행보를 보면은 지방선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야당의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굉장히 어수선해지거든요. 그 앞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죠. 사전 정지 작업이다. 네, 당 내부의 경쟁자들을 사실 밖으로 몰아낸 거죠.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하고 차별성을 뭔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딱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계엄을 반대했다 이거거든요. 예, 그 계엄 뭐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요 차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자세히 보시면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처단의 대상이었죠. 아마 그 내용을 알았을 거라고요. 그 제보를 들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독대를 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둘이서 국정을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헌법질서 위반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완전히 조변석계를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 아마 향후에 뭐 별도의 당을 만든다든가 선거 국면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전력들 때문에. 아 그렇게 네, 보십니까? 네. 네. 네, 지금 이제 합당을 여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합당이 되든 안 되든 선거 연대에 대한 가능성도 좀 보이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을 놓고 좀 좁혀서 경기 얘기한다면 지역에서는 네.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요. 네, 지금은 뭐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예.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뭐 정당들이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그 평상시에는 동작이 느려 보이는데 선거 앞두고는 정말 네. 정광석화처럼 하거든요. 네네.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선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입춘이자 수요일인 오늘 어제처럼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대기질이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탁하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중서부 지역은 어제 잔류한 미세먼지가 축적이 되면서 농도가 높겠고요. 대구 경북은 오전에 강원권도 오후나 밤에 나빠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영상권으로 출발해서 지난 1월 16일 이후 19일 만에 영상권에 0.9도의 아침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오늘 절기 입춘인데 20일가량 지속된 강한 추위를 느슨하게 풀어준 입춘에 맞춰 찾아온 높아진 기온이 반갑기도 하지만 또 중서부 지역의 탁해진 공기 감안하셔서 활동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부분 꽤 오르면서 서울이 7도까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도 1, 2도 높겠습니다. 세종, 대전 9도, 강릉 10, 광주, 대구 11, 부산 12, 제주 13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1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내일까지 덜 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금요일부터 다시 추워지면서 서울은 금요일 영하 9도로 뚝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은 영하 10도까지 내려앉겠습니다. 이번 중부지방 중심으로 특히 영하 10도 안팎의 아침 추위가 나흘 정도 이어질 전망이라서 금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추위가 필요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에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이들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 있겠습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1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6.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판세를 뒤흔들 변수 중 하나로 행정통합이 꼽히는데 국가균형발전전략 5국 3특의 한 축인 3특이 소외되고 있다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경수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방시대위원장 취임한 지 7달 정도 그렇죠. 7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요. 네. 가장 현안이었던 5국 3특 많은 네. 부분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5국 3특 얘기하면 네. 5국 3특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긴 합니다. 네. 좀 그러니까 설명을 이게 해주시겠습니까? 수도권 일극 체제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근데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은 수도권으로 불리지만 다른 비수도권은 각 시도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경제권, 생활권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좀 이렇게 묶어서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야 네. 수도권으로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강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네. 여기에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별도로 이제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특별자치도로 3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개 권역 5국 3특. 그래서 5국 3특이고요. 저는 네. 이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그러면 구상하신 거를 예. 공정률로 비유를 하자면 몇 프로 정도 지금 이게 진행됐다고 이제 해야 될까요? 집을 지을 때 보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설계를 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데 네. 이제 지금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국무회의 거치고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 거쳐서 발표하고 네. 정부의 정책으로 5급 3특 전략 설계도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확정된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초 공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이제 추진 체계라고 하는데 네. 정부 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부처별로 다 이게 정책이 나눠져 있는데 예.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부처 단위의 개별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지방대 살리기다. 네. 그러면은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예산만 지원하면 지방대가 살아나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권역별로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을 뭘로 할 건지 그 전략 산업 분야의 그 분야를 지방대학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돼.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제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 산업 분야는 그 지역이 최고가 되게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려면은 교육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략 산업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산업부하고 연계되고 그다음에 여기 R&D를 그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야 되니까 네네. 가기부도 연계되고 아. 여기 또 창업도 결합해야 되니 중기부도 중소기업. 연계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전 부처들이 칸막이 없이 함께 해야 가능한 성공이 가능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 차원의 칸막이를 없애는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아, 예.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는 만들어졌고 네. 정부만 추진 체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오히려 지방 정부들인데 네.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누었으니 권역별로 지방 정부들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기존의 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연합 형식으로 일종의 메가시티 뭐 특별지자체라고 하는데요. 네네. 연합체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행정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이게 좀 속도가 중요한데 지방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예, 예. 속도를 내려면은 아예 통합해서 리더십을 하나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한번 지원해보자. 이래서 이제 행정통합이 불이 붙은 거예요. 지난해 말에 그랜 그렇죠. 배경에서 나온 거군요. 예, 예.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행정통합 얘기 중에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관심 갖는 게 공공기관 이전이에요. 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이제 전제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논의에서 되게 강론인 것 같지만 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눈에 보이는 제일 관심 있어 하죠. 예, 각시들이. 프로젝트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우선 걸까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 첫 번째는 예. 시도 통합을 먼저 하는 곳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우선권을 주겠다. 대통령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네네.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네. 이제 그와 별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프로세스 자체는 지난해까지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300개가 넘는 이전 그 공공기관이 이제 전수조사 결과 지금 이제 검토 중이고요. 네.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제 이전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네네.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게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혁신도시가 과연 성공했냐? 노무현 대통령님의 작품인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저는 반쪽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1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만들 때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가면 그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별로 테마가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테마별로 공공기관이 갔으니까 그 테마와 연관된 기업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혁신도시 주변으로 공공기관, 기업이 가니까 그 지역의 대학에서 당연히 그 분야의 인재 양성이 따라 붙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예, 이제 예. 산학년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게 이제 혁신도시의 목표였는데 그렇게 해서 2007년에 이제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대책을 모아서 2차 균형발전 대책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몇 개만
가 있는 작은 신도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미완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또 제일 많이 보도되는 게 이 금전적 지원, 재정 지원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행정 통합을 하면 네. 1년에 최대 5조 원, 4년에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네. 이제 돼 있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도 있고요. 기업 유치 네. 또 우선 배려한다 이렇게 돼 네, 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해서 네네. 네. 예. 이 정도 지원이 네. 지역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저는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격적.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를 했었잖아요. 예예. 제가 도지사를 할 때 경남도의 1년 예산이 이제 마지막에 많이 늘었을 때 12조까지 늘었는데요. 네네네. 12조 원의 예산 중에 이제 경상비 제외하고 계속 사업들이 있으니까 예산 계속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 공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 사업들을 전부 이제 경쟁 공모해서 따와야 되거든요. 예예. 그 따오면 도비를 다 매칭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가 100%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국비 50% 나오면 도비 50%. 아, 네네. 그거 싹 붙이고 나면 정말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예산 12조 원 중에 3천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10%도 예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5%도 채 안 돼요. 5% 내야 아, 네. 3천억 가지고 예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 닦으면 1km에 1,000억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건 3천억 가지고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지금의 지방자치 그리고 각 시도 시군구의 현실이거든요. 예. 자, 근데 여기에 1년에 5조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3천억 쓰던 시도가 5조 원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쪽은 오히려 걱정하는 게요. 시도들이 5조 원을 1년에 지금 다 쓸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내놓을까? 네, 그런 이걸 생각- 걱정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당장 1년에 다 못 쓰더라도 이건 뭐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네네. 그런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네네.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5조 지원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최대치의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예.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막대한 재정 지원인데요. 맞습니다. 예. 위원회 차원에서요. 네. 5극 이 5개의 광역권이 어떤 청사진을 갖고 이 재정 지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당연히 갖고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네. 이제 수도권은 지금 경쟁 상대가 비수도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수도권은 글로벌 경쟁을 해서 국제적인 경제 문화 수도, 네. 경제 금융 문화 수도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오히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게 네. 중심이죠. 지금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길거리에 차 엄청 막히잖아요. 1년에 차가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돈,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하는데 2024년에 교통 혼잡 비용이 손실 비용이 41조 원입니다. 수도권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수도권은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네. 나머지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그리고 3특까지 포함해서 권역별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정부 공모사업 나오면은 17개 시도가 다 달라들어서 그것도 안 해겠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을 특성화해서 특색 있게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지금은 권역별로 지역을 특색 있게 특성화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략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은 경제권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균형 발전의 핵심이 돈도 사람도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 건데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 연령별로 따져보면 20, 30대 청년들이 올라와요. 그렇죠. 40대 이상은 오히려 수도권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청년들은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오는 제일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지방에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권역별로 미래산업,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
그 대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성장 엔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경제권을 만드는 핵심이고 예, 예. 이것만 있다고 청년들이 수도권을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자리에 더해서 대중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주거, 교육, 복지, 의료 같은 이런 문화까지 포함하는 정주 여건이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데 권역별로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존의 시도 단위로는 이제는 이런 걸 특성화시켜서 발전시키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빼면 14개 시도인데 정부 입장에서 14개 시도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권역별로는 묶여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에다가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관련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예, 보도를 예. 봤는데 예. 비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네, 행정통합 당연하죠. 편익은 과장됐고 통합에 따른 비용 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스스로 순환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해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께요. 예, 균형 발전 지금 20년이 넘게 추진했습니다. 예. 그 와중에 권역별로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도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5+2 광역경제권 이런 게 대책으로 다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 광역경제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기하신 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연구들을 통해서 결과들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동안 이게 실행이 안 돼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히 해보겠다는 거고 네네. 두 번째로 이번에 이렇게 안 하면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사람과 돈이 몰리는 이 구조를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져요.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전에는 정보화 시대는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판교밸리, 송도 바이오 단지, 용인 반도체 단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수도권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성장을 이끌어가는 구조가 가능했는데 AI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든 AI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네. AI가 결합되는 순간 전력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에 그걸 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제대로 된 투자들이 이제는 지방으로 가지 않으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국가도 어려워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지방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 거냐 네. 여기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게 하려고 하니 시도 단위로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기업들도 불안하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부울경이 통합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기업이 투자할 때 그냥 공장만 만듭니까? 그 외 각종 금융 지원, 회계, 법률 여러 가지 기업 비즈니스 지원이 붙어야 되고 R&D 센터라든지 연구개발도 필요한데 인재도 뽑아야 되고 네. 부울경 단위로 생각하는 것하고 경남만 놓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를 결정하는데 전혀 다른 국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권역별로 행정통합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그리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대중교통망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수도권과 같은 대중교통망이 권역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정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중교통망도 시도 단위로 어떻게 만듭니까? 최소한 권역 단위로 수도권처럼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행정 편익이라고 하는 건 권역별로 통합해서 그 권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대중교통의 문제, 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원 문제를 시도 단위로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어떻게 의료 체계를 만들지 복지 문화까지 이건 뭐 행정 편익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계산돼 있는 거고 자 이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실현해 나갈까 저는 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처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고 네. 지금 발의된 곳이 이제 대전 충남, 전남 광주,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제 세 곳인데 이 다 처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중앙정부와 네. 지방정부 간에 1차로 그다음에 그게 또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한 점들이 보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그 5국
전국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3특에 해당하는 네. 지금 강원, 또 전북, 네. 또 제주 같은 경우에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소외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3특은 3특 특별자치도별로 네. 이미 특례법들이 다 특별법들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 특별법들에 어떤 그 특례나 이런 것들을 줄 건지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네네. 그래서요 5억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3특의 경우에는 그 3특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지가 정해지면 그러면은 그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3특이 소외되지 않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총리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그 권역과 달리 부울경은 논의는 빨리 시작했는데 그러게 논의는 말입니다. 왜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걸까요? 빠른 건 아니었고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제 그 연합 체제거든요. 네. 있는 시도를 그대로 둔 채로 그 연합체를 만들어서 공동 사업들을 뭐 교통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예. 하는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지검 시도지사님들 취임하시면서 그걸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 동맹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네. 부산 경남은 행정 통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논의는 해왔는데 그게 속도가 느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산 경남에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통합하는 게 아니라 2028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네. 왜냐하면 정부는 어쨌든 이번에 통합하는 시도에 대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기업 유치와 같은 각종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 파격적인 지원책은 이번에 안 받고 2년 뒤에 일단 통합하겠다는 네. 거예요. 이제 이유는 주민투표나 주민동의인데 네, 네.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주민투표도 4월 1일 이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려고 들면 할 얼마든지 수는 있다. 가능한데 이걸 이제 28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도 꽤 있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부울경은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4년 동안 20조인데 그 이후에는 어떤 그 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있는 두 걸까요?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동안 권한과 재정의 지방으로의 이양, 분권 이건 뭐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네. 지방으로 이런 재정과 권한이 확실하게 이양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또 지방 정부를 직접 운영을 해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런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지원 형태로 가지만 또 한 축에서는 재정분권 TF가 총리실 산하에 구성이 됐습니다. 예. 지방에 대한 재정과 권한 이양을 위한 재정분권 TF 그다음 권한 이양도 준비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그 이번 정부 기간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재정분권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재정을 분권 이양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에 시도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지원이고 네.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예. 그리고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특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늘려줄 건지를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서 4년 뒤에 요 5조 원의 지원이 마무리되더라도 이어서 지방이 재정분권을 통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죠. 네. 지금 이제 앞서 제가 모두에서 이제 선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행정통합이 이제 확정이 되면요. 네.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절차대로 해서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당연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우기에는 예. 지금 지방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실제로 지방에 가보면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요. 부울경만 하더라도 1년에 네. 17,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요. 아니,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특히 군 단위에 가보면은 그 제가 이제 고향이 경남 고성인데 예. 고성군에 있는 면 중에 4개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출생아가 0명입니다. 신생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에 비해서
출생하는 없고 이러니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시도지사 자릿수 줄어드는 게 걱정이다. 지금 그런 거 걱정하고 있을 때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이제 시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돼서 네.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에 누가 나오느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제 네. 마침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박지원 의원이 네. 경남도지사의 위원장님 이름을 바로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생각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행정통합에서 부울경만 제외되어 있고 그리고 부울경이 사실은 지방 균형 발전에서는 지역별로 보자면은 어쨌든 수도권 다음으로 제일 규모도 크고 중요한 네. 곳 아닙니까? 예. 부울경에서 균형 발전 성공을 못 시키면 저는 다른 지역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지금은 부울경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울경이 오히려 어찌 보면 행정통합도 제일 늦고 정부의 5급 3특 정책에서 제일 뒤처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답함도 좀 있고요. 지역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을 위해서 부울경, 경남, 부울경 더 나아가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 네. 그럼 고민에 대한 결론은 언제쯤 내리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인사권자도 있기 때문에 예.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합당 관련해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하고 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 된다 쪽이십니까? 제가 지금 현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 신분이라 제가 질문을 부적절하게 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 4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